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수백 명의 하객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턱시도를 입고 2층 발코니에 서서 아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결혼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버질로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28살. 내가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옆에 선 비서 강민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신부 측 부모님이 입장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딸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배가 나온 평범한 체구에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파마머리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김옥순, 그 이름들을 속으로 되뇌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밤, 고속도로 휴게소 앞, 6살 소년이었던 나는 차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차 앞좌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 애가 깨면 안 돼. 운전석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춥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대답 없이 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건물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저기 가서 아줌마한테 엄마 기다린다고 해.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소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나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게소 직원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금방 온대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서 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철수와 김옥순이 나를 버린 날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들은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려가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강민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민우, 정진그룹 회장 정태산의 잃어버린 아들이자 5조 원대 기업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복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1995년 겨울, 박철수와 김옥수는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옥수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해 봄 그들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고아원에서 3살 된 남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을 강민우라고 지었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철수는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옥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엄마, 아이가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옥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2000년 가을, 옥순이 임신을 했습니다.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부부는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철수는 옥순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진짜 우리 아이가 생겼어. 진짜 우리 아이. 그 말을 들은 6살 민우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내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내가 말하면 엄마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물이 쌓였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이제 어쩌려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크면 생각해 봐야죠. 나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날이 왔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진 날입니다. 경찰은 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나는 다시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너 엄마 어디 갔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할게. 나 데리러 와줘.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쪽으로 와봐. 그들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민우야. 내 이름은 정태산이야. 너, 우리 아들이 되어줄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에도 그랬는데 또 버려지면 어떡해요. 정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리지 않아. 절대로. 약속할게. 우리 아들은 원래 한 명이었는데 5년 전에 잃어버렸거든. 그 애를 찾고 있어. 너를 보니 그 애가 생각나서.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좋은 학교에 보내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태상과 그의 아내 윤지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철수와 김옥순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2015년 봄, 나는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정태산의 후원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태권도 3단이었습니다. 키는 183cm까지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진그룹 후계자 정민우와 친했지 버려진 고아 강민우를 몰랐습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해 5월 대학 축제 날이었습니다. 캠퍼스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경영학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키는 165cm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기 신입생이에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문과 1학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박수진이요. 선배는? 정민우. 경영학과. 박수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주부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없고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외동딸?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예뻐하시겠네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어렸을 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나는 정민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걸으면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입양된 오빠나 형제 있어?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 그냥 내가 외동딸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혹시 예전에 다른 아이를 키운 적 있나 싶어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 한 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엄마가 울면서 오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꿈인지 모르겠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오빠가 어떻게 됐대? 모르겠어. 물어봤는데 엄마가 화내더라. 그 후로 다시는 말 안 했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비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정태산 회장은 내게 개인 비서를 붙여줬습니다. 경우와 업무 지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민호야, 부탁 하나만 할게. 박수진이라는 사람 조사해 줄래? 국문과 1학년. 부모는 박철수, 김옥순.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이름들은 알아.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수진, 2001년 1월생. 부산 거주. 아버지 박철수 62세, 소형 인쇄소 운영. 어머니 김옥순 60세, 주부. 그리고 가족관계 추가 조사 결과 2000년 이전 입양아 1명 있었으나 2001년 2월 파양 처리. 파양 날짜 2001년 2월 15일. 내가 휴게소에 버려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나를 버린 그들의 딸이었습니다. 친딸이었습니다. 내 대신 선택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겨울, 나는 23살 대학을 졸업하고 정진그룹 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12월 정태산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중한 상태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나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지영 여사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일주일 후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쪽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날 밤 회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회장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2년, 나는 너를 입양한 게 아니야. 찾아낸 거야. 너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 정민우야. 그게 무슨...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1995년 그는 부산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5살이던 아들 정민우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회장은 중상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이를 누군가 데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깨어난 후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 강민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나이와 생년월일이 정민우와 같다고. 혈액형도 같고. 나는 달려갔지.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넌 내 아들이었어. 하지만 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DNA 검사를 했어. 근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 이해할 수 없었어. 분명 내 아들인데. 몇 번을 재검사했어. 전부 음성이었어. 의사는 말했어. 유전적으로 친자가 아니라고. 회장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 너의 얼굴, 너의 습관, 모든 게 정민우와 같았어. 그래서 입양이라는 형식으로라도 데려오기로 했어.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럼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에 재검사를 했어. 최신 기술로. 결과가 나왔어. 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서. 결과 친자 관계 99.99% 일치. 어떻게? 모르겠어. 20년 전 검사가 잘못됐던 거야. 아니면 누가 조작했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너는 내 아들이야. 정민우. 정진그룹의 진짜 후계자야. 나는 서류를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태산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사고로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박철수와 김옥순에게 갔던 거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조사해야 해. 교통사고 당시 누가 너를 데려갔는지, 왜 박철수에게 입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995년 교통사고 현장. 구조대가 오기 전 한 남자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당시 그는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차에서 튕겨나온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데려가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약이었습니다. 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을 훔쳐 키우면 언젠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아이는 기억을 잃었지만 정진그룹은 너무 빨리 아들을 찾았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박철수는 겁을 먹었습니다. 들키면 유괴범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강민우로 바꿨습니다. 출생 신고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키웠습니다. 하지만 6년 후 그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친딸이 생기자 위험 부담이 큰 입양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휴게소에 나는 조사 결과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유괴범이었습니다. 나를 납치해서 이용하려 했고 필요 없어지자 버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정태산 회장은 회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친아들임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기적의 재회, 20년 만에 귀환, 정진그룹 후계자 확정. 나는 정민우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의 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나를 유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해 겨울, 나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니, 이제 민우라고 불러도 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여전히 나야.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 봤어. 내가 정진그룹 회장님의 진짜 아들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든지. 너 어렸을 때 입양됐었다며? 그 부모가 누구였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들을 준비됐어? 무슨 말이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입양했던 사람들, 박철수와 김옥순이야.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내 입양 부모였어. 정확히는 날 유괴한 사람들이었지. 유괴?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앉아. 전부 설명할게. 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995년 교통사고, 박철수가 나를 데려간 것, 6년간 키우다가 버린 것, 그리고 내가 정태산의 친아들이라는 사실. 수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집에 있던 그 오빠였어?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오빠? 그래, 나야.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나는 널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널 유괴했다고? 버렸다고?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의 딸이야. 너 대신 선택받은 아이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넌 버려지지 않았을 거야. 수진아, 제발. 미안해.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기로. 먼저 박철수의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지만 재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빚이 3억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 빚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로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박철수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만나러 갈 거야. 2021년 3월 부산. 나는 박철수의 인쇄소를 방문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인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박철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벗겨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우입니다. 정진그룹 부회장.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진그룹? 네. 그리고 제 원래 이름 기억하세요? 강민우.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이 25년 전 유괴한 아이. 뭐라고? 박철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놀라셨어요? 전 살아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살고 있죠. 나는 채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진 빚 3억, 제가 다 샀습니다. 이제 저에게 갚으셔야 해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다른 방법을. 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여기 서명하세요. 집, 회사, 모든 걸 넘기면 빚을 탕감해드리죠. 이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5살 아이를 유괴해서 6년간 키우다가 휴게소에 버린 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박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당신을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재벌 아들이면 돈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를 유괴했고 쓸모 없어지자 버렸죠.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요. 당신이 돌아올까봐.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돌아왔어요. 복수하러.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감옥에 갈 건지, 모든 걸 잃을 건지. 나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 입안은 씁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아버지가 파산 위기인 걸 알면.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 알아.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 우시면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 그녀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너를 유괴했다는 것, 버렸다는 것, 전부. 그래서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멈춰줘.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망하게 하지 마.
감옥에 보내지 마. 대신 나를 벌해줘. 일어나.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버려진 거잖아. 나 때문이야. 그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는 행복했을 거야. 가족과 함께 있었을 거야. 휴게소에 버려지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 알아? 어렸을 때 오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질투했어. 부모님이 나보다 그 오빠를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바로 너였어. 내가 질투한 사람이 너였어. 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 그냥 태어난 거야. 그게 죄는 아니잖아. 하지만 부모님의 죄는 내 책임이야. 나는 그들의 딸이니까.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제발.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나를 미워해도 좋아. 가족을 망하게 해도 좋아. 하지만 너 자신을 망치지는 마. 복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박철수를 파산시켜도 감옥에 보내도 내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을 잃는다는 것을. 수진아,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어. 민우야, 사실 난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버려도 되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내게도 가치가 있다는 걸. 나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박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김옥순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였습니다. 벽지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김옥수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우야, 정말 민우야 맞니? 네, 전 강민우였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7년간 고아원에 있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가 왜 날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나쁜 엄마야. 나쁜 사람이야. 박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을 유괴한 것도 버린 것도 전부 제 죄입니다.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절망했고 순간의 욕심에 죄를 지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수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수진에게 전부 고백하세요. 숨기지 말고 무슨 생각으로 저를 데려왔고 버렸는지. 둘째, 제 친부모님께 직접 사죄하세요. 셋째,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정민우입니다. 정태산의 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빚은. 나는 채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탕감합니다. 회사도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투자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왜 이러십니까? 박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수진 때문입니다. 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를 잃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진을 위한 선물입니다. 수진이 울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나는 정태산 회장과 윤지영 여사를 모시고 박철수 부부를 만났습니다. 박철수와 김옥수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25년 전 저희가 당신의 아들을 유괴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태산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회장님, 내 아들이 당신들을 용서했소. 그러니 나도 용서하겠소.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강공원에서 수진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줘서 천만에. 사실 용서한 건 나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응. 증오를 놓아버리고 싶었어.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민우야, 나. 그녀가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게 있잖아. 있어. 나는 웃었습니다. 사랑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2025년 12월. 오늘은 수진의 결혼식 날입니다. 신랑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수진과 나는 1년간 연애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부모님의 죄를 자신의 짐처럼 지고 다녔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헤어지자. 왜 갑자기? 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와 있으면 행복한데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시간이 필요해. 나 자신을 용서할 시간.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진그룹 부회장으로서 일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지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고. 신랑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오늘 나는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민우야,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나. 그럴게.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회장님, 운전하던 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나는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수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태산 회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수진이 결혼했다며? 네,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회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 일은 어때? 고아원 재단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5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장학금 프로그램으로 30명이 대학에 진학했고요. 훌륭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의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나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내가 7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회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소연이에요. 여기서 아동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장학생이셨군요. 네. 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훌륭한 선택이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소연이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빨간 티셔츠 입은 남자아이 보이세요? 응, 민준이라고 해요. 8살. 3년 전에 버려졌어요. 휴게소에서.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네.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안 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밝아졌어요. 꿈이 생겼대요. 나중에 크면 고아원 원장님이 되고 싶대요. 자기처럼 외로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나는 민준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봤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하지만 살고 싶었던 나를. 소연 씨. 네, 회장님. 제가 민준이를 만나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민준아.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정민우라고 해. 여기 후원하는 사람이야. 너 고아원 원장님이 되고 싶다며?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처럼 슬픈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멋진 꿈이구나.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고아원에서 자랐거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어. 정말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엄마 아빠가 없었어요? 응,
버려졌었어. 너처럼 휴게소에서.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민준아,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언젠가 너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거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바로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현재 2025년 12월. 지금 나는 30살입니다. 정진그룹 부회장이자 희망재단 이사장입니다. 수지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박철수와 김옥수는 작은 인쇄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산 회장은 건강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민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민준이에요. 이번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고아원 원장님이 될 거예요.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보며. 버려진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버려진 아들, 재벌이 되어 돌아오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희망은 영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인생 이야기 또는 듣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